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형종 소설집 그 바다에서 만나다에 수록된 단편소설 비둘기 가족입니다. 기백만 원의 정착금만을 들고 보육원을 떠나온 나는 목적지도 만날 사람도 없이 무작정 걷다가 한 중국집에 들어갑니다. 허기를 채우고 멍하게 앉아있는 내게 주인이 함께 지내며 일해보겠냐는 제안을 해오는데요. 그렇게 보육원을 떠난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본드를 흡입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질주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혈혈단신의 고아라는 것을 잊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집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어느 날 주인집 딸 정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가족도 없이 세상에서 혼자 외로움과 싸우는 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비둘기 가족 김형종 지음 출판 시와 사람 풍뎅이를 줍는다. 잠자리와 벌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곤충들도 줍는다. 곤충을 떼어낸 흔적이 달의 표면을 축소해 놓은 모양을 닮았다. 달의 표면엔 갖가지 곤충들의 머리통과 날개가 남아있다. 작은 콩알 크기의 대갈통은 엄지와 검지로 떼어낸다. 쉽지 않은 걸음으로 옮겨가며 작은 꽃잎 크기의 날개들도 떼어낸다. 나는 마지막으로 모든 신경을 손끝에 모아 아직 제거되지 않은 옥상 바닥의 꽃잎들을 삼각형의 쇠주걱으로 밀어내기 시작한다. 힘이 부족하면 꽃잎이 떼어지지 않고 힘이 넘치면 바닥에 흠집이 남는다. 어느새 양말이 젖어 축축하다. 옥상에 바르는 방수용 페인트는 경화지 섞기 전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은 옥상 바닥은 신발이 달라붙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걷는 것이 제일이다. 모래 주머니를 매단 듯 발걸음이 무겁다. 걸음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옥상 바닥에 페인트가 떨어지면서 흠집을 만든다. 신발을 벗어버리면 끈적거림은 훨씬 줄어도 간밤에 내린 이슬에 양말이 젖는 일을 감수해야만 한다. 가을바람과 함께 낙엽 하나가 날아와 발 아래로 떨어진다. 나는 그것을 우연히 바라보다가 쇠주걱으로 벗겨낸 곤충의 잔해들을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꼼꼼하게 집어내고 옥상에서 내려왔다. 최 씨는 오늘 사용할 페인트를 트럭에서 마당으로 옮기는 중이다. 나는 가방에서 양말을 꺼내 갈아 신고 곽 사장의 눈치를 살피며 대문을 나선다. 걸음을 재촉한다. 뛴다. 옥상의 이슬이 마르면 페인트 칠이 시작되므로 그 이전에 돌아와 작업 준비를 마쳐야만 한다. 뚝방에 돌로 눌러놓은 통발의 줄을 찾는다. 어제 작업이 끝나고 냇가에 던져놓은 통발의 줄을 끌어당기며 양말을 갈아 신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한다. 통발 안에는 피라미 몇 마리와 붕어 2마리가 들어있다. 집으로 뛴다. 우물가의 플라스틱 통에 물을 받아 포획된 물고기를 붓는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페인트와 신호를 섞을 커다란 고무통을 트럭에서 내려 수도가에 놓는다. 페인트 자동 분사기를 설치해 놓고 사라졌던 곽 사장이 여러 가지 색깔의 페인트가 묻어 무지개보다 찬란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난다. 최 씨가 페인트통의 모서리에 쇠주걱을 찔러 뚜껑을 딴다. 나는 그 페인트를 고무통에 붓고 적당량의 신호를 섞고 드릴로 휘젓기 시작한다.
걸쭉한 페인트가 드릴의 회전에 강하게 저항한다. 나는 팔뚝과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드릴의 손잡이를 더욱 꼭 잡는다. 나의 눈짓을 받은 곽 사장이 페인트 자동 분사기에 손잡이를 당긴다. 잠시 후 스프레이의 끝에서 옅은 하늘색의 페인트가 분출된다. 벽에 뿌려진 페인트를 살핀 곽 사장이 턱짓을 보내온다. 점도가 알맞다는 신호다. 최 씨는 능숙한 솜씨로 쇠파이프에 비닐을 씌워 롤러를 끼운다. 비닐이 쇠파이프와 롤러의 사이에서 마찰을 만들어 롤러가 헛도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나는 곽 사장이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 수월하도록 분사기에 연결된 호스를 펼쳐놓고 롤러와 쇠파이프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간다. 최 씨는 벌써 돗자리 넓이만큼을 칠해놓고 있다. 간다고? 네. 아이고, 소주 한 잔도 같이 못하고. 최 씨는 구부정한 자세로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부지런히 어깨를 움직인다. 나는 최 씨가 옮겨놓은 페인트통을 반대편으로 옮겨놓고 호주머니에서 쇠주걱을 꺼낸다. 페인트통 위에 왼쪽 발을 올려 누르고 쇠주걱을 쥔 오른손의 팔목을 왼손으로 받치고 페인트통의 귀퉁이를 찌른다. 쇠주걱의 각도를 조절하지 못하여 칼날이 오른발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로 미끄러진다. 순간 나는 최 씨에게 눈길을 보낸다. 늘 미덥게 생각하지 않는 최 씨에게 지금의 상황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통증과 비명을 참아내게 만든다. 신발을 신지 않아 양말이 조금 찢어졌어도 상처는 입지 않았는지 피는 흐르지 않는다. 통증이 심하여 발등 전체로 퍼진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페인트통에 다시 쇠주걱을 찌른다. 옥상의 난간을 먼저 칠하고 페인트통에 롤러를 담가 녹색의 방수제를 흠뻑 빨아들이게 만들어 바닥을 바른다. 엄지 발가락의 통증 때문에 오른발의 뒤꿈치만 옥상 바닥에 내디딘다. 균형이 무너지면서 절름발이가 된다. 어깨의 움직임에 따라 롤러가 구르면서 작은 페인트 입자가 에메랄드를 잘게 부숴서 뿌리는 것처럼 사방으로 튄다. 덧칠해 놓은 부분이 햇살에 빛난다. 온도가 오르면서 페인트의 분자 활동이 활발해져 역겨운 냄새가 코끝을 더욱 자극한다. 냄새를 맡은 곤충들이 옥상으로 모여든다. 이미 페인트가 칠해진 옥상 바닥에 떨어진 곤충들이 보인다. 페인트 냄새의 어떤 성분이 곤충들을 유인하는지는 모른다. 머리통과 날개가 바닥에 붙어버린 벌레들의 처절한 몸부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코끝이 알싸해지면서 콧물까지 흘러내린다. 어쩌면 아직도 혈관 속에 남아있는 본드 성분이 페인트 냄새를 맡고 흥분을 일으킨 것인지 모른다. 보육원을 떠나온 날 본드를 흡입했다. 나는 가방 하나를 들고 지금껏 살아왔던 보육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말 그대로 시원섭섭한 마음이었다. 원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과 함께 악수하고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참았던 눈물이 속절없이 흘렀다. 나는 손을 흔들고 있는 그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애써 휘파람을 불며 마치 소풍을 떠나는 아이처럼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다.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걷다가 다시 뛰기를 반복했다. 갈 곳이 없었다. 기백만 원의 정착금이 입금된 통장과 서너 벌의 옷가지가 들어있는 가방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목적지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기에 그냥 하염없이 걸었다. 내 앞에 길이 펼쳐져 있어서 방향의 가늠도 없이 무작정 걸었다. 배가 고팠다. 단무지 한 조각 남기지 않고 짬뽕 한 그릇을 비우고 이미 미지근해진 물까지 목구멍에 넘기고 포만감에 젖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신문을 들추던 주인이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뒤에 만두 한 접시를 들고 와 앞자리에 앉았다. 보아하니 갈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일해볼 거야? 제가 갈 곳이 없어 보이나요? 척하면 삼천리고 쿵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게지. 주인이 옆자리 의자에 올려놓은 가방을 검지로 가리켰다. 곰팡이가 핀 채 누렇게 변해버린 벽지와 파리들을 잡아내기 위해 천장에 매달린 끈끈이, 형광등의 수명이 다해 어두운 실내 공간과 환기가 안 되어 탁한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중화 요리점에서 일하기는 싫었다. 가게 앞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멈추더니 호리호리한 체격에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청년 하나가 들어왔다. 사장님, 짬뽕 세 그릇 배달요. 하나는 곱빼기. 야, 7분만 기다렸다가 네가 가져가라. 사장이 주방으로 재빠르게 들어가며 노랑머리에게 살갑게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싫어요. 내가 여기 배달원도 아니잖아요. 마침 이 부근에서 배달이 들어오자 우리 사장님이 주문만 하고 번개처럼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 그 구두쇠 밑에서 일하지 말고 이참에 우리 가게로 옮겨라. 배달의 기수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잖아. 내가 거기보다 월급 10만 원 더 줄게. 아이 참, 배달의 기수에게도 의리가 있답니다, 사장님. 배달의 기수는 능글거리는 웃음을 남기고 돌아갔고 사장은 금세 철가방을 들고 주방에서 나타났다. 에이, 이거 5분이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가게 좀 지켜줘. 어? 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주인은 철가방을 들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무료했다. 주인이 돌아왔으나 나는 쉽사리 가게를 떠나지 못했다. 주인이 헤집어 놓은 신문 옆에 놓여 있는 생활정보지를 가져다 구인란을 훑어가기 시작했다. 배달원 이외에는 내가 이력서를 내밀 곳은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그러니까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날짜가 정해지기 이전부터 이력서의 작성과 면접에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생산직조차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출근하는 만원 버스에 시달리고 야근으로 피곤이 쌓여 몸뚱이가 고인돌처럼 무거워도 행복할 것 같았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특별했으나 결코 붙들 수 없는 신기루와 다름없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버린 가게는 한산했다. 주인은 코미디 프로그램이 재방송되고 있는 텔레비전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못마땅한 표정에 그 노랑머리 청년이 들어왔다. 주인은 사내를 쑥 훑고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니, 사장님, 음식을 꺼내주지도 않고 철가방만 던져주고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맛있게 먹었냐? 아, 나 미치겠네. 아, 사장님 때문에 내가 철가방을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돈은 네가 알다시피 우리 가게에 배달원이 없어서 평소에는 배달을 못하는데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니까 배달해 준 거 아니냐. 아, 그리고 우리 사이에 참, 내가 사장님 때문에 못 살아요. 돈 받아요. 노랑머리가 주인의 말을 자르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인의 손에 탁 놓으며 턱으로 나를 가리켰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라. 우리 집에서 일할 아이다.
주인은 제멋대로 단정짓고 말했다. 반갑소. 통성명이나 합시다. 나는 박민식인데요. 나는 김영수요. 같은 배달의 기수끼리 잘 지내봅시다. 길 건너 피자집에서 일해요. 저녁에 놀러 올 테니 소주나 한잔 합시다. 노랑머리 영수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 이름이 민식이라고? 일단 배달원으로 열심히 해봐. 그러다가 차츰 주방 일도 배우고 어디서 일하건 다 똑같은 거야. 주인은 오토바이를 탈 줄 아는가를 물었고 주방에 붙은 골방에서 생활하라며 살가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탕수육 하나 튀겨놓을 테니 안주로 먹어. 그 녀석 고아로 자라서 참 외로운 놈이야. 잘 지내봐. 영수가 고아라는 얘기만 아니었어도 무대포의 주인을 무시하고 가게를 빠져나와 허름한 여인숙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어쩌면 영수도 보육원 앞에 버려져 나처럼 이름과 나이까지 보육원에서 다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밤 9시가 되어 주인이 2층 살림집으로 올라가고 나 혼자 남았다. 생소한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고 생각이 많아지니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애초부터 깊은 잠에 빠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나는 가게의 벽에 붙은 텔레비전을 떼어다 골방에 콘센트에 꽂고 리모컨으로 이곳저곳 채널을 돌리다가 설핏 잠이 들고 말았던 모양이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을 떴다. 처음에는 보육원으로 착각했으나 곧 생소한 모습에서 중화요리집의 골방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그 소란스러움은 텔레비전의 소리가 아니라 출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임을 알았다. 민식 씨? 나야, 영수. 가게에 형광등을 올리고 입구 쪽으로 다가갔을 때 영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영수가 데리고 간 곳에는 또래들 몇 명이 벌써 소주잔을 나누고 있었다. 내가 가져간 탕수육을 보고 그들은 손뼉을 쳤고 우리는 서로 통성명을 나누고 담배를 함께 피웠다. 모두가 인근의 가게에서 배달하는 친구였다. 부모가 이혼한 이후에 가출했다는 정인이가 호주머니에서 본드를 꺼내 탕수육을 포장했던 비닐봉지에 짜더니 입구에 코를 들이밀고 들이마시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본드를 흡입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드를 마시던 영수가 비닐봉지를 나에게 건네며 웃음을 흘렸다. 웃는 영수의 입가에 침이 흐르고 있었고 눈동자는 풀려 흰자위가 도드라져 보였다. 옥상 바닥이 녹색의 방수제로 칠해지는 만큼 페인트통의 내용물이 줄어들어 절반가량이 남았다. 동네 어귀에 노란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나는 롤러를 놓아두고 계단을 내려와 우물가로 향한다. 아침에 플라스틱 통에 넣어둔 물고기의 생사를 확인한다. 곽 사장이 뿌리는 페인트통에 남은 분량을 확인하고 작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널브러진 스프레이줄을 정리하며 현관을 힐끔거린다. 곽 사장이 스프레이 분사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문다. 현관문이 열리고 노란색 유치원복을 입은 병아리 같은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나타난다. 나는 너무나 귀여운 노란 병아리를 안아주고 싶어도 페인트가 묻을까 참는다.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승합차가 대기하는 마을 어귀로 나간다. 나는 부랴부랴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삼각 쇠주걱에 다쳤던 발가락을 계단 모서리에 부딪힌다. 잦아들었던 통증이 되살아나며 자칫 넘어질 듯 균형을 잃는다. 벌써 저만치 떠나가는 승합차의 뒷공무니에 손을 흔들어준다. 숙련된 최 씨는
벌써 새로운 페인트 통을 따서 칠하는 중이다. 몰려든 곤충들이 냄새에 취해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어깨를 움직인다. 버적거리던 곤충들은 최 씨의 롤러에 으깨어져 흔적 없이 페인트에 섞여버린다. 나는 다시 롤러를 들고 옥상을 칠하기 시작한다. 휘발성이 강한 시너가 공중으로 증발해서 방수 페인트가 너무 끈적하다. 나는 시너를 부어 농도를 맞춰놓고 벌과 나비와 이름을 알 수 없는 곤충들을 줍는다. 이제 막 옥상에 떨어진 곤충들은 쉽게 떨어져 나온다. 나는 곤충들의 생명을 지켜주려 공중으로 던져 비상을 돕지만 몸에 묻은 페인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추락한다. 곤충들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도 옥상을 맴돌다가 속절없이 추락한다. 죽음을 예감하지 못한 까닭인지 죽음을 인지하면서도 강렬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결과 때문인지 모른다. 최 씨가 롤러를 굴리며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아주 작은 소리여서 정확하게 가사를 알기가 어렵지만 아침에 작업장으로 향하던 트럭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선율이다. 최 씨와의 사이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노랫소리가 확연해진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 샘터에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최 씨는 반복해서 노래를 읊조린다. 아침에 들은 노래가 머릿속에 잠재해 있다가 페인트의 휘발성 냄새의 반응을 나타낸 모양이다. 코를 자극하는 페인트의 휘발성 냄새를 오래 맡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좋아진 기분은 가끔 노래를 불러온다. 곤충들도 결국에는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옥상을 배회하며 노래를 불렀는지 모른다. 바닥을 드러낸 페인트통을 확인하고 나는 호주머니에서 쇠주걱을 꺼낸다. 이번에도 각도의 조절을 잘 못하여 칼날이 미끄러져 또 다시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꽂힌다. 나는 비명과 함께 엉덩방아를 찍으며 뒤로 넘어진다. 순간 최 씨가 서둘러 그러나 바닥에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을 만큼 속도를 조절하며 다가온다. 회색 양말 위로 피가 배어난다. 최 씨가 양말을 벗기고 상처를 살핀다. 아이, 정신을 어디에 두는 게야? 한 번도 아니고. 아유, 병원에 가서 꿰매야겠네. 최 씨가 양말을 찢어 상처를 싸매고 나를 부축하여 계단을 내려온다. 절름거리는 내 모습을 본 곽 사장이 분사기를 내려놓고 다가온다. 아이고, 얘 어쩌다가 다친 거야? 병원에 갔다가 사무실에 가 있어라. 열쇠는 화장실 창틀 위에 있으니까. 오늘은 작업량이 많지 않아서 3시쯤이면 들어갈 것 같다. 죄송합니다. 페인트통을 따다가. 최 씨가 조수석에 나를 앉히고 트럭을 운전한다. 곽 사장과 함께 일한 지 2달 만에 가게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려준 것이 고맙다. 아침 일찍 출근하면 누군가 출근할 때까지 가게 앞에서 기다린 날이 많았다. 열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나의 상처 때문에 측은한 마음과 위로를 위한 배려인지 아니면 비록 이제 떠날 사람이지만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5바늘을 꿰맨 발가락이 마취가 풀리면서 고통이 느껴진다. 최 씨가 가게가 위치한 곳으로 트럭의 방향을 잡는다. 최 씨 아저씨, 그냥 현장으로 갑시다. 아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몸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사무실에 심심하게 혼자 있느니 일은 못하더라도 함께 가 있고 싶네요. 최 씨는 대답을 대신하여 트럭의 방향을 꺾는다. 내가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유치원에 간 윤희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그 노랑 병아리를 한 번만이라도 꼭 안아보고 싶다. 노랑 병아리의 체온과 숨소리를 느끼며 나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고 싶은 바람이 현장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나는 날마다 밤이면 영수와 더불어 술을 마셨고 몬드를 흡입하고 오토바이로 거리를 질주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중국집 배달원이라는 것을 잊을 수 있었고 혈혈단신의 고아라는 사실도 잊을 수 있었다. 세상은 화려했고 늘 무지개로 가득했다. 그렇지만 나는 무지개를 품고 있는 구름으로만 만족하지 않았다. 월급 대부분을 적금으로 넣었고 짬이 나는 시간에는 요리를 하나라도 배우려고 주방을 기웃거렸다. 부지런히 저축하고 열심히 요리를 배워서 언젠가는 중화요리 가게를 직접 운영하고 싶은 꿈을 키워갔다. 태양 반점이라는 가게 이름까지 지어놓았다. 중화요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도 등록했지만 영수의 유혹과 거리를 질주하며 느끼는 희열과 몬드의 쾌감을 이겨내지 못했다. 아니, 밤이면 혼자라는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영수의 방문을 기다렸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나도 영수를 기다리며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있었다. 2층에서부터 발소리가 들려왔다. 영업이 끝나고 사장은 살림집으로 올라가면 좀채 내려오는 법이 없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는 점차 커져왔고 그 발자국의 주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장의 딸이었다. 물 좀 마시려고 내려왔어. 2층에도 냉장고가 있잖아. 민식 오빠, 담배 맛있어? 공부 잘 되니? 정민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나에게 한마디 던지고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불을 붙였다. 능수능란하게 연기를 빨더니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행동이 놀라웠지만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남자만 담배를 피워야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지? 그녀는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나에게 드러내는 것이 쑥스러운지 뜬금없이 헌법을 들먹였다. 제법 익숙하게 담배를 피우는 정미가 참 귀여웠다. 언제부터 피운 거야? 고3 되기 직전에. 야, 담배 끊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거라. 너도 나처럼 된다. 오빠가 어때서? 난 오빠처럼 되고 싶은데 아빠가 반대해서 탈이지 뭐. 꽁초가 된 담뱃불을 끄는 정미의 얼굴이 시무룩했다. 정미가 공부에 취미가 없다는 것은 눈치로 알고 있었다. 사장님이 공부하라면 요리를 배우는 것도 공부라며 주방을 기웃거렸다. 게다가 입시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화를 내면 차라리 요리학원을 보내달라고 떼를 쓰며 자신은 대학도 취직도 관심이 없다며 오로지 중화요리집을 이어받고 싶다고 칭얼거렸다. 오빠, 오늘도 오토바이 타러 갈 거지? 영수가 오면 나도 데려가줘. 공부하는 척 책상 앞에 앉아있기가 답답해 미칠 지경이거든. 정민은 물을 마시러 왔다는 말은 핑계였고 내가 밤이면 오토바이로 거리를 질주하고 술을 마시고 본드를 흡입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낮보다 밤에 더 바빴다. 자격증 취득은 포기하게 되었고 날마다 술을 마신 채 거리를 질주했다.
사장님의 눈을 피해 정미는 수시로 가게에 내려와 담배를 피웠고 오토바이 뒷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정미는 담배뿐만이 아니라 술도 마다하지 않았다. 여자가 술이 약하다는 말은 정미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었다. 정미도 몬드를 흡입하기 시작하면서 학교까지 결석하는 날이 많아졌고 아버지와의 마찰도 잦아졌다. 친구들은 정미를 나의 애인으로 공공연하게 인정했고 나는 그것이 싫지 않았다. 정미도 싫은 기색은 없었다. 그날도 영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약속한 중앙로 다리 밑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귀에 익은 슬리퍼 소리가 위층으로부터 들려왔다. 정미는 마네킹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오빠, 나 임신했나 봐. 발음 교정을 연습하는 아이처럼 또박또박 내뱉는 목소리와 진담인지 농담인지 가늠하기 힘든 무표정한 정미 앞에서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생리가 2달이나 없어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 시약을 사와서 확인했더니 임신이던데. 정미는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한 장면을 나에게 들려주듯 말했지만 시선만은 나의 얼굴에 고정해 놓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사실이라고 끔뻑했고 나의 얼굴에 피어났던 웃음이 싸늘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지금껏 피부치 없이 살아온 터라 잠시나마 기쁜 마음이 들었으나 아직 어른이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무엇보다 벌써 가족이라는 굴레에 얽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더구나 나는 그 즈음에 중국집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아무리 굳은 마음을 먹어도 밤이면 오토바이의 질주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기에 중국집을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여겼다. 발랑 까진 정미와는 적당히 즐기다가 어느 날 떠나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종료될 것이라 여겼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미의 임신 소식은 나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떼져. 나을 거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본드를 흡입하는 정미는 완강하게 중절 수술을 거부했다. 평소 정미의 언행으로 봐서는 나보다 먼저 중절 수술을 원하리라 여겼던 나의 판단은 잘못이었다. 정미의 어느 구석에 그런 모성애가 숨어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어려서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것이 한 아이의 예비 엄마로 완벽하게 탈바꿈 시켰는지 모를 일이었다. 때로는 구슬리고 협박했지만 정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조만간 차츰 배가 불러올 텐데 조금도 걱정한 기색이 없었다. 오빠가 방 한 칸만 얻어. 아빠가 알아채기 전에 집에서 벗어나야 할 거 아니야. 보육원에서 나올 때 받은 정착금 기백만 원을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사글세 빵을 얻어 정미와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정미가 학교를 포기하고 바람처럼 흔적 없이 사라진 중국집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사장은 인근 가게에서 일하는 모든 배달의 기수들을 동원해서 정미를 찾았지만 배달의 기수들은 나와의 동거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다. 사장은 나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완벽하게 정미와 동거 생활이 이어졌지만 늘 생활비가 부족했다. 퇴근 시간 무렵 짜장면 5그릇을 배달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우중충한 날씨 때문인지 아침부터 기분이 가라앉아 나는 마스크 안쪽에 본드를 듬뿍 짜서 귀에 걸고 다녔다. 코감기에 걸렸다는 말에 사장은 혀를 끌끌 찼을 뿐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하였고 나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여유롭게 길을 건너던 20대 중반의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 깜짝이야. 아이, 철가방 새끼잖아. 여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길을 건너가기 시작했다. 나는 치미는 화를 사귀며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우고 여자의 뒤를 미행했다. 여자는 내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들한들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다. 나는 적당한 곳에서 적당히 폭력을 행사해 줄 생각이었으나 생각을 바꿔 여자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였다. 원룸이었고 겨우 2층이었다. 영업이 끝나고 주방에서 날카로운 식도 하나를 점퍼 안에 넣고 원룸으로 향했다. 5층짜리 원룸은 몇 군데의 창에서만 빛이 새어나오고 있어 이가 빠진 아이의 얼굴과 흡사했다. 가스 배관을 타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갔다. 식도를 손에 쥔 나를 발견한 여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핸드백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꺼내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떨고 있는 여자에게 카드의 비밀번호를 다그쳤다. 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며 나에게 철가방 새끼라고 뇌까리던 호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에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내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의 발신자는 정미였다. 그 순간 여자가 후다닥 일어나 도망가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느라 무심코 칼을 방바닥에 내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엉겁결에 옆구리를 찔러버렸다. 그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본드가 잔뜩 발라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순간 내 아이를 뱃속에 키우고 있는 정미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본드가 만들어낸 환각 상태는 내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 아니, 초음파 사진으로 만났던 아이를 떠올렸지만 이미 여자는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나는 다음 날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던 나의 모습은 CCTV에 그대로 녹화되었고 경찰은 탐문조사도 펼치지 않고 나를 찾아내 수갑을 채웠다. 피해자는 퇴근한 언니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구했고 나는 칼을 준비해 침입한 것이 계획적 범죄로 인정되어 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5년형을 선고받았다.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지내는 동안 정민은 단 한 번 면회를 다녀갔는데 그것은 나의 범죄에 대한 질타, 증오 혹은 위로나 용서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뱃속의 아이는 중절 수술을 받았고 집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허락으로 열심히 주방 일을 배우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면회실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나와의 모든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최 씨는 운전하면서 여전히 노래를 흥얼거린다. 가사를 모르는 부분은 콧노래로 대신한다. 아침부터 입에 달고 있는 노래가 지겹지도 않은 모양이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릴리리 릴리 릴리리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 샘터에 릴리리 릴리 릴리리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조금은 지겹다고 생각했던 최 씨의 노래였지만 어느새 그 노래가 내 머릿속을 점령했는지 최 씨가 가사를 몰라 어물쩍 넘어간 부분까지 따라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이 웃기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이 흥겨워진다. 마취가 풀리면서 발등의 통증이 점차 심해졌지만 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박수까지 쳐대기 시작한다.
최 씨가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면서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부르며 어깨를 들썩인다. 곽 사장은 집의 벽면을 다 칠하고 담장을 칠하는 중이다. 능수능란한 솜씨로 어깨와 팔목을 움직일 때마다 회갈색의 우중충한 담장은 밝은 하늘색으로 바뀐다. 나는 다친 발을 조심하며 트럭에서 버너를 꺼내고 냄비를 꺼내와 점심으로 라면을 끓인다. 옥상 바닥을 칠하는 최 씨는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느라 손놀림이 바쁘다. 라면을 먹고 냄비를 씻으러 수도가로 향한다. 아침에 잡아온 물고기들이 플라스틱 통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돌아다닌다. 시간에 쫓겨 생각하지 못했지만 2마리의 붕어를 제외한 피라미를 살려주는 게 옳았다. 최 씨가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즐기고 처마 밑으로 향하며 그와 함께 불렀던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함께 부를 것으로 예상했던 최 씨는 갈 곳은 정한 거야? 네, 에휴, 그곳이 어디든지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게. 이 자네를 처음 만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훌쩍 지나버렸구먼. 곽 사장 일행과 일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서 오늘처럼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할 때 피곤했던 내가 설핏 잠이 들었고 수형 번호를 뇌까리는 잠꼬대를 했다는 것이다. 그 잠꼬대를 곽 사장도 함께 들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나에게 신뢰를 가졌단다. 오히려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은 최 씨였다며 사과의 말과 앞날을 축복한다. 나는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최 씨가 일하는 반대편으로 붓을 들고 걸어간다. 아픈 사람이 그리고 이제 떠날 사람이 무슨 일이냐며 만류하는 최 씨와 곽 사장의 목소리가 거의 동시에 들려온다. 나는 작업을 그만두고 현관 앞에서 할머니에게 어항을 내주라고 부탁하여 수도가로 향한다. 세월이 흘러 교도소를 출소했다. 보육원을 떠나던 날보다 더 암담했다. 동살조차 찾을 수 없는 어둑 새벽에 육중한 철문이 열렸고 다른 출감자들은 부모 형제가 부둥켜 안고 혹은 눈물을 흘리면서 두부를 먹였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미의 모습을 잠깐 찾아보다가 쓴 웃음을 지으며 어둠보다 무거운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동거했던 집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그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했던 보육원에서 받은 정착금은 정미가 받아갔을까? 아니면 계약자가 아니라고 떼어먹고 이사를 가버렸을까? 당장이라도 정미를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별을 선언한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배달 일을 했고 정미가 살고 있을 중국집을 먼 발치에서 망연히 바라보았다. 가끔 사장이 배달을 가느라고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다. 다음날 나는 인력 시장으로 나갔다. 철근, 배관, 시멘트 미장이와 일을 했고 어떤 날은 목수를 따라 현장으로 나갔다. 일이 끝나면 습관처럼 중국집 부근을 배회하면서 정미를 그리워하고 지난 시간을 후회하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여관으로 옮겼다. 인력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날 아침부터 중국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꿈처럼 정미가 나타났다. 정미 옆에는 2갈래로 머리를 곱게 따은 여자애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인형처럼 웃고 있었다. 몸뚱이가 강한 전류에 감전된 듯 얼어붙어 버렸다. 저 애는 나의 아이다. 저 아이는 나의 딸이다. 저 아이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의 피부치라고 직감했다. 아니, 그동안 정미가 누군가와 결혼을 했다면 저 아이는 나와는 무관한 아이일지도 모른다. 어항에 낀 작은 이끼까지 말끔하게 닦아낸다. 연청색 어항에 물을 받고 플라스틱 통에 물고기를 옮겨 풀어준다. 고기들의 유형이 더욱 활기차다. 작업을 끝낸 곽 사장과 최 씨가 작업 도구를 챙긴다. 페인트를 담았던 고무통과 남은 페인트를 트럭에 싣고 크고 작은 도구와 롤러, 드릴도 차에 싣는다. 마지막으로 강한 모터가 부착된 분사기의 몸통을 두 사람이 차에 싣는다. 잠시 후 꽃보다 화려한 작업복을 벗어버린 두 사람이 나타나고 주인 할머니가 음료수를 가져온다. 새 집을 지어서 페인트까지 칠한 집이 산뜻하다. 노부부는 이 집에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것이다. 나에게는 집이 없다. 함께할 가족도 없다. 부러움에 코끝이 알싸하다.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유치원에 모여 살아요. 귀여운 아이들의 꽃동산. 유치원이 끝난 노랑 병아리가 대문을 들어선다. 노래를 부르던 아이가 할머니 품에 안긴다. 나는 아이를 우물가로 데려가 어항을 보여준다. 아이가 손뼉을 치며 환호하다가 아저씨, 물고기는 2마리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다른 고기들도 함께 잡힌 것으로 어떻게 해. 어제 노랑 병아리 윤희는 책상에 두었던 어항이 넘어지면서 물고기가 죽어버렸다며 서럽게 울었다.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물고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그칠 줄 몰랐다. 지난 여름 휴가 때 냇가에서 아빠와 엄마와 함께 잡은 물고기가 죽어버렸단다. 휴가를 끝내고 돌아가던 아이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세상과 작별하여 아이가 물고기에 집착하는 거라고 할머니도 눈물을 훔쳤다. 나는 곽 사장의 차에 실려있는 통발을 떠올리며 물고기를 잡아주겠다고 윤희와 약속했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어린이는? 아이는 검지로 자신의 볼을 가리키며 웃는다. 나는 윤희를 끌어당겨 품 안에 안는다. 아이가 숨이 막힐 것 같다고 응석을 부렸지만 싫지 않은 표정이다. 나는 오랫동안 윤희를 껴안은 채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듣고 있다. 트럭의 시동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이제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려 한다. 계산이 맞는다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의 딸애에게 돌아가려 한다. 진실은 통한다고 했으니 정미에게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담배와 술 그리고 몬드도 끊게 되었으니 다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넘친다. 돌아가 용서를 받지 못해도 정미가 살고 있고 나의 아이가 예쁘게 자라고 있는 중국집의 배달원으로 취직해 볼 참이다. 돌아가기는 쉬워도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사장과 딸아이의 엄마 정미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내가 부모의 얼굴을 모르고 자랐다고 아이까지 아빠를 모르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은 까닭이다. 아빠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당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는 쇠심줄보다 강하다. 나는 트럭에 몸을 싣는다. 작은 어항을 품에 안은 아이가 환히 웃는다. 고개를 돌려 윤희에게 손을 흔들어준다.